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3박 4일의 설 연휴가 끝난 2020년 1월 28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저녁에 저와 김현광 실장은 둘이 손을 꼭 잡고 영화를 봤습니다. 하도 주변에 40대 젊은 후배들이 아 형님들 그 영화를 보고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남자끼리 손을 꼭 잡고 어제 저녁에 영화를 봤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김재규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김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차지철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어제 만났던 저녁 때 만났던 친구 43살, 44살이니까 영화비 내준 우리 후배. 그러니까 김모 사장. 김모 사장. 그 같이 봤는데. 같이 봤는데 그 친구가 지금 43살인데 41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니까 그 친구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어제 저녁 때 또 뒤풀이로 또 이야기를 많이 했고 결국 보면 그 40대 청년 이야기가 형님들 이런 이야기를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스페셜 코너로 남산의 부장들 준비했습니다. 뭐 저희들은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렇죠. 했는데 이제 그 영화가 던지는 우리 세대들에게 던지는 거 이제 네. 그 박정희를 뭐 봤고 네. 청소년기 봤고 한 우리 세대는 김재규는 누구냐? 김재규 누구냐? 저 합동수사본부 박 대통령 합수부. 시해후 합수부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 때문에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네. 박정희를 죽인 패륜하냐? 네. 아니면 김재규 본인의 말대로 네. 그 심장 유신의 심장을 쐈다. 네. 유신의 심장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유신의 심장을 쐈다. 뭐 이런 뭐 의사, 김재규 의사를 만들기 위한 뭐 그런 움직임 지금도 있고 그때 뭐 김재규가 사형나고 나서도 그런 움직임이 반짝 있다가 이제 사라지고 최근 들어서는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김재규 의사 만들기. 김재규 장군 추모 무슨 회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김재규가 유신 정권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박정희만큼 또 중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유신을 지키기 위한 유신의 심장이 중앙정보부였고 유신의 심장이 중앙정보부예요. 그럼 뭡니까? 유신의 심장이 그러니까 지금 김재규는 자기가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자기는 유신의 심장을 야수의 심장으로 쐈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가에서도 김재규 장군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본인 스스로가 중앙정보부장을 그때 3년 4년째 해오고 있었던 유신의 심장이었고 본인이 유신의 심장이었죠. 본인이 유신의 심장이었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의 머리였던 거죠. 유신의 머리였고 유신의 심장이었고 그래서 그게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이냐. 지금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 문재인 세력들은 이제 뭐 의사 박정희를 죽인 뭐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데 저는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두 사람이 일본 말로 대화를 하잖아요. 두 분이 다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았고 그렇죠. 또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의 그 지사들에게부터 큰 영감을 받았던 두 사람들이고 5.16 혁명하고 나서도 다 뭐 메이지 사카모토 요마리 얘기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걸 자꾸 뭐 배신자, 패륜화 아니면 저 의사 이렇게 이분하기는 좀 곤란하고 김재규는 박정희의 가이샤쿠였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뭔구요? 가이샤쿠. 가이샤 기생. 아니 가이샤쿠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일본의 그 일본 사무라이 문화의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세뿌꾸라죠. 하리끼리. 아니요. 세뿌꾸가 또 하리끼리와 가이샤쿠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배를 이제 세뿌꾸의 이제 과정이 두 개인 거죠. 자기가 스스로 배를 가리는 것이 하리끼리고 배를 이제 여는 거고. 그럼 못 죽어서 낑낑 아프면 뒤에서 목을 쳐줌으로써 편안하게 이게 그게 가이샤쿠죠. 개착. 개착인데 지금 그 가이샤쿠라는 게 이제 뒤에서 목을 쳐주는데 그 사람이 사실 자기 손으로 칼로 자기 손가락이 자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아파서. 근데 배를 찔러가지고 이걸 교보면은 뭐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기억자가 되도록 뭐 자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니은자. 뭐 도쿠가와 막부 시대 260년간에는 그런 제도가 다 사라져서 그렇죠. 사무라이들도 그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고 했는데 이제 메이지 유신을 했는데
그 이런 거예요. 그럼 가이샤쿠는 누가 해주느냐?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 일본에서 굉장히 그 가이샤쿠의 의미를 잘 얘기해 주는 건데. 네.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크기 전에 네. 오다 노부나가 이제 세력 하에 있었는데. 그렇죠. 하여튼 이 복잡해. 혼인 그때는 뭐 이제 인지를 주고받고 짧게. 이거. 야,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네.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네 장남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장남에게 그러면 세푸고 하라. 세푸고 하라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제 세푸를 하라고 이제 아들이 이제 해서 날짜 잡아서 이제 배를 가르는데 자기 배가 나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아파서. 못 죽어요? 근데 가이샤쿠를 구해야 되는데 네. 그 가이샤쿠를 도쿠가와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죽은 애 아들을 장남을 죽인다는 목을 친다는 게 아니까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네. 그 자기 참모에게 네. 이제 가신이라고 그러죠. 가신. 네, 네. 그 무용한 얘기인데 가신한테 부탁을 해.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내가 어디 도련님 목을 자르겠습니다. 네. 당신이 잘라야지 나중에 아무 말이 없을 거 아니냐. 혹시라도 누가 말이야 사심이 껴서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죽은 장남의 목을 자른 놈이라는 그런 악명을 쓸 테니까 네. 내가 100% 신뢰하는 당신 해줘야 돼서 이제 가이샤쿠를 맡아가지고 하고 했는데. 근데 왜 김재규 왜 가이샤쿠예요? 박정희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고향의 후배고. 자, 이 대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규는 1926년생이고 박정희 대통령 1917년생이라서 그 8년 차이가 나죠. 8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7년 아니죠. 9년 차이가 나는구나. 9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선 한 고향이에요.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사 면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선산 사람이고 박 대통령 상몰이 구미면 상몰이었고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재규하고 나이가 9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육사이기 동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16 쿠데타를 할 때는 그땐 김재규는 저 변방에 있어서 참여를 못했고 오히려 이할림 장군 편 쪽으로 들었다가 한마디로 처벌받을 뻔해요.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구해줍니다. 구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가 공기업 사장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곧 사단장 만들어주고 군단장 만들어주고 우리가 삼선 개헌할 무렵에는요 초대 육군 보안사령부 사령관이요. 지금의 기무사를 기무사 사령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차장을 시키고 또 중앙정부 차장하고 난 다음에는 건설부 장관을 시키고 건설부 장관 끝나고 그다음 유신에 본격적으로 유신 체제 이런 긴급 조치 체제에 들어서서는 바로 중앙정보부장을 갖다 시키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믿는 사람이 김재규였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 저 조갑재 기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박정희의 영웅 서사는 네. 김재규의 총 맞아 죽음으로서 완성됐다. 네. 도대체 박 대통령이 어떻게 죽었으면 영웅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제 요양원에 가서 늙어서 죽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지금 김재규는 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첫째가 뭐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정쟁. 네. 그 자기가 정치 공작 담당자로 맡았던 게 김영삼, YS. 금능김 씨 그 일가니까. 그래서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뉴욕타임즈하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NIT 기자. 박정희 공개적으로 박정희 정권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제명을 시켰지. 네. 그다음에 카터 정부는 인권 외교한다면서 그냥 목을 세우고 네. 미국 CIA 자기 파트너인 미국 CIA에서도 김 부장 박정희 정권을 언제까지 끌고 갈 작정이냐. 어제도 영화의 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저는 대사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대사가 이르죠. 저 정동 공관에서 김재규한테 김재규 이병헌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박 is finished. 박은 끝났어. 박정희 끝났는데. 박은 끝났는데. 다음 너는 뭘 생각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그거 했죠. 그다음에 부마 항쟁이 또 터진 게 부산 마산에 79년에 대중봉인데 그때는 중학 중복 투자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졌고 또 세금도 뭐 부가가치세 때문에 하고 요즘 민중 봉기가 막 확산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어제 영화인 잘 안 나왔는데 김재규 씨가 그때 같이 일했던 특보로 일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간경변 간경화로 인해 가지고 얼굴도 시커멓잖아요. 그때 시커멓고 하고 그 정보부장 집무실에서 뭐 대통령 뵈러 갈 때나 양복 입고 와서 하고 있지 항상 집무실에 누워있어요. 간이라는 게 이게 과로하면 안 돼. 쉬어야 되는데. 근데 이 와중에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형님 제가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니하고 나하고 이 유신을 끌고 가서 끝장을 봐야 될 판인데 그럼 니만 고향 내라고 시면 나는 뭐가 되냐고 대통령한테 하니까
그만한 신뢰가 있었는데 이 압박감을 김재규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야수의 심정으로 이제 박 대통령을 쐈는데 그도 왜 죽여 이 사람아? 그럼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차지철 말대로 그 차지철의 그 대화가 그 11.6 그 만찬하는 장소에서 나왔던 거예요. 대통령이 야 김 부장 이거 도대체 이거 부마 사태 이거 못 막냐? 그러니까 차지철이가 옆에 있다가 각하 캄보디아처럼 말해 탱크로 100만 명, 200만 명 밀어오면 되지. 이게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지. 차지철이가 무슨 정식 회의에서 한 건 안 해요. 이런 대형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김재규 또 보면 이제 약간 중간자적 입장에서 김경원 비서실장 등이 합수부 조사에서 나중에 공개 재판장에서 난 나온 이야기입니다. 초단위로 다 알려진 거죠. 그때 그러니까. 대화들인데.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차지철 말대로 탱크로 진압을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보나 또 본인 정작 본인이 바로 보면 삼선 개헌할 때도 보안사령부로서 그런 정치 공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차장으로서 유신을 갖다가 획책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이제 긴급조치 시대에 유신 중후반기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실제 그 당시 유신 시대의 인권 탄압 모든 것을 김재규 중앙정보부가 한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왜 책임을 왜 몽땅 박정희한테 돌리면서 자기는 마치 의사인 양 마치 자기 김재규 씨는 그 요즘도 보면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최후 진술 같은 거 보면은 자기는 계속 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황 대표 얘기하는 비난에서 김재규 씨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유신의 심장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대목이 대법원 그 판결문에 보면은 최종 선고 내렸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대목이 참 아리까리한 건데 김재규의 범행은 계획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우발적이고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계획적. 이게 역사의 길이 남을 명판결입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동의하는 게 아까 조갑재 선생 얘기대로 시저가 만약에 그냥 전투 중에 전사했거나 그랬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독살당했거나 그랬으면 역사에 멋지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자기 양 아들인 블루투스에 의해서 양아들이잖아요. 블루투스에 의해서 마지막 최후의 인력을 향하면서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루투스 넘어져.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제 김재규 그 부장한테 이제 총 맞아서 쓰러져서 절명하기 전에 남겼던 그 말이 그때도 그 뭐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해. 난 괜찮아 했는데 그것도 참 뭐 블루투스 넘어진 것 같은데 박 대통령도 김재규가 안았던 똑같은 문제. 미국 그 프레이즈 청문회 해가지고서 박정희 뭐 개자식이라고 뭐 계속 미국 몰아붙이고 카터는 한국에 찾아와가지고 철수한다 그러고 찾아와가지고서 저 미국 무대 우리나라 호텔에도 자주도 않고 미국 무대에서 자면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 만나가지고서 우리는 뭐 인권 대한민국 인권에 유의하고 있다. 미국 대사는 뭐 저 김재규 불러가지고 너 박정권이 도대체 언제 18년 했는데 얼마나 더 하려고 이러냐 인권 개선해라. 그러는데 지금도 부마 항쟁 터지고 박 대통령도 11.6 그날 밤 그 순간에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하나라고 사면 초과의 입장이었는데 그거를 가장 친한 고향 후배 김재규가 가이샤꾸를 목을 쳐줬으니까 그 영웅 서사시가 뭐 완료된 거지. 그래서 어쨌든 김재규 위해서 그렇게 보면은 궁정동 만찬장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시해당함으로써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저 영웅적 어떻게 보면 서사시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한 얘기로 그 가이샤꾸 그거 시키지도 않은 가이샤꾸를 역할을 했던. 시켜서 가이샤꾸를 해야지 이 사람아.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원래 저 산발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새뿌꾸를 갖다가 주군으로부터 명받으면은 자기 가장 친한 친구한테 내가 배를 가릴 테니까 자네가 나의 목을 쳐주게. 그렇죠.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어디로 쳐드릴까요? 어디 시원하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먼저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어제 민주화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책임을 자기가 먼저 배를 갈라야 될 김재규가 정작 자기는 배를 가르지 않고 자기 주군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목을 쳤다는 것은 저는 100번을 이야기해도 그렇죠. 이제 참 그게 전통적인 이제 폐륜화 설인데 저는 하여간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김재규의 건강 상태 당장이라도 지금 그만두고 집에 가야 될 판인데 그냥 일은 터지고 해결은 안 되고 대통령은 해결책을 가져오려는데 대통령도 못 마련하는 해결책을 김재규가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근데 어제 그 영화에 하나 좀 여러 가지 뭐 픽션을 가미했겠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스위스 비밀 계좌를 관리하는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완팁을 갖다가 잠깐 드려. 이게 보니까 우리 좀 잘 아시 김충식 선배. 동아일보 김충식 선배. 이거 책이 있죠 저희가.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여기 그 비교적 거기 충실했더라고요. 예. 그 이제 김재규가 그 박 대통령 시하면서 하고 나서 6번으로 남산이라고 하느냐 6번으로 하냐 그 장면에서 그 차 안에 있는 정승화 총장 옆에 앉히고서 차 안에 이제 막 사탕을 먹고 그러잖아요. 간경화로 당뇨병에 몸병의 원몸이 이제 이동하는 그렇죠. 종합병동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그 중요한 중에 하나 이제 그 스위스 비밀 계좌 얘기가 이제 자꾸 번뜩번뜩 나온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가져 있고 그걸 관리하는 거는 중정이 아니고 이하고라는 전두환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전두환이 했다는데 그거는 김충식 우리 선배도 뭐 쓰고는 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스위스 비밀 계좌를 가져야 될 아무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디 남미 독재자들처럼 어디 뭐 해외 망명을 간다도 그러면 비밀 계좌를 해가지고 자기 집무실 뭐 계좌에 다 넣어놓고 했고. 그리고 유신 시절에 그 정치 자금, 비자금들은 뭐 차관 들어올 때 몇 프로 뛰고 해갖고서 공화당에서 공식적으로 또 지불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지. 박 대통령이 나는 여기서 끝까지 가겠다고 지금 버티고 지금 뭐 하는 판에 그 비밀 계좌를 스위스 비밀 계좌 뭐하러 만들어요? 자, 이제 그 대목에서 저는 어제 사실은 처음에 그 우리 후배가 김 사장이 그걸 보러 가자 그랬을 때 예전에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백윤식이 나왔던. 예. 이제 거기 보면은 아주 박정희 대통령을 또 희화하고 하는 그런 유해 영화가 아닐까. 좀 요즘 분위기가 보면 박정희 대통령 지난해 우리 돌아가시 40년 됐잖아요. 그런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화는 아니었는데 물론 이 감독도 보면 처음에 스타트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김충식의 남산의 부장들을 갖다 골간으로 해서 이거는 이 김충식 기자가 당시 진짜 피땀 흘려 쓴 그 기사고 여기에 보니까 약간 픽션을 섞은 건 사실이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비밀 계좌 얘기예요. 왜냐하니까 비밀 계좌하면 좀 환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민주당에. 안모 의원. 최순실이가 뭐 숨겨놨다는 박정희 비밀 계좌를 내가 10조다. 그거 왜 안 찾아오지? 그다음에 있잖아 그 사람들 지금도 믿고 있는데 보면 이미 이제 팩트로 나온 것 중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당선인 시절에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스타디하는 대목 중에 안병호 전 수방사령관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안병호 씨가 보면 그 당시에 박근혜 영예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신당동으로 사저로 갖고 나갔던 그 돈을 회수해오는 장면이 나와요. 보안사 비서실장 자격으로. 그때는 보안사령관이 노태우였어요. 그렇죠. 노태우 사령관 비서실장 자격으로 안병호 대령이 몇 달간 테니스도 치고 이야기도 하면서 결국 왜냐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당시 이병철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 회장들이 김성곤 씨 주도로 해갖고 자 이거 박 대통령 나중 퇴임 후에 편하게 사시라고 그 당시에는 저 증권을 모아놨대요. 주식을 그 주식을 갖다가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스위스에 갖다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그 이미 그냥 합수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자마자 합수부에서 그 당시 백동님인가요? 백동님 중 대령 이 이제 합수부 이제 그 수사단으로 들어와서 뒤지면서 이건 누가 얘기해? 권숙정 씨라고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입니다. 그 고위 공무원인데 권숙정 씨가 권숙정 씨 입회하에 합수부 수사관들이 그 비서실장 방에 있는 금고를 열었더니 거기에 9억 얼마가 9억 5천이 있었다. 이게 이제 통치자금이죠, 이런 거. 통치자금 그 9억 5천 요즘 말하면 그 9억 5천이 대략 10억이니까 대략 그 당시 또 요즘 한 500억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돌았고 권수정 씨 얘기하면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합수부 수사관들 입회하에 청와대 보일러실에서 다 태웠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핵 개발 문제라든가 등등등 뭐 비자금 문제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 계좌 이야기는 이 감독이 또 한간에 떠도는 그 민주당 계열 사람들의 음모론 비슷한 걸 조금 살짝 섞은 거예요. 예. 하여튼 뭐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뭐 핵인 것 같은데 저는 하여간 김재규는 박정희 간시학구였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딱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시키지도 않은 가지고 그냥 나 이제 김영하 진짜 그 말에 어이 재규 야 이 사람아 네가 먼저 배를 갈라야 될 판에 네가 어디다 대고 모든 책임을 자기 주군한테 떠넘기고 왜 네가 갖다 시키지도 않은 가시잡고 일을 해. 그건 좀 김재규 비겁했다 그죠. 그렇죠.